어머니, 인사하세요. 아드님의 새 여자예요. 뭐? 뭐라고요? 서화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오전 9시 평일치고는 이른 시각이었다. 잠시의 틈도 없이 울려대는 현관벨 소리에 고개를 갸웃하며 문을 열자 문 앞에는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서 계셨다. 어머님? 예, 서화야. 뭘 하느라 이리 늦게 문을 여니? 어서 이 짐 좀 받아라. 무거워서 팔이 빠지겠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산더미 같은 짐 보따리들은 또 뭐고요? 뭐긴 뭐겠니? 내 짐이지. 자자, 일단 들어가자. 어머니는 내 대답은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익숙하게 짐을 것일 안으로 끌고 들어오셨다. 아이고, 서화야. 내가 아무래도 너희랑 같이 살아야겠다. 저번에 고관절 수술하고 나서 혼자 지내려니 영임에 붙이는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희랑 합가하는 게 제일 좋겠어. 네? 합가라니요? 그래. 어차피 우리 태우도 팀장으로 승진하고 바빠서 맨날 늦게 들어온다며. 너도 이 넓은 집에 혼자 있으면 적적할 텐데 내가 같이 살아주면 서로 좋지 않겠니?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짐을 싸들고 나타나서는 다짜고짜 합가를 선언하신 것이다. 어머님, 이렇게 중요한 결정은 사전에 말씀을 주셨어야죠. 연락 한 통 없이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시면 어떡해요? 가족 사이의 상의는 무슨.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 고생하는데 며느리가 돌봐주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냐? 나도 이제 나이 먹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네가 나 좀 잘 건사해다오. 경산에서 혼자 지내자니 아주 죽을 맛이다. 남편한테는, 태우 씨한테는 연락하셨고요? 걔한테는 말 안 했다. 아니,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니? 우리 아들은 천성이 효자라 이 어미를 모시고 살겠다 마다하겠어? 그러니 너도 그런 줄 알고 있으렴. 알겠지? 시어머니는 내가 당연히 당신을 봉양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다. 효자 아들이 자신을 내치지 못할 것이고 며느리인 나 역시 당연히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였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동성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살롱을 운영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며느리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항상 당신 내킬 때 찾아오시는 분. 늘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결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다. 황당하고 복잡한 마음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머리를 굴려야 했다. 바로 그때 뇌리를 스치는 기막힌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그렇다. 어머님이 진정 머무르셔야 할 곳은 따로 있었다. 어머님, 혹시 태우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야 회사 잘 다니고 있겠지. 안 그래도 요즘 일이 고되다고 맨날 죽는 소리를 하더구나. 하긴 기획팀장까지 됐으니 오죽하겠어. 태우가 회사에서 중책을 맡은 모양이더라. 네가 내조를 더 잘해야 한다. 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승진해서 정신없이 바쁘다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리 온 것 아니냐. 서한 내 부담 좀 덜어주려고. 태우가 바쁜 동안 내가 옆에서 챙겨주마. 너희 일하는 동안 내가 살림도 좀 봐주고. 물론 나도 몸이 성치 않으니 제대로야 하겠냐마는 그래도 집에 어른이 있는 게 낫지 않겠어? 그게 어머님. 아무튼 나는 어느 방을 쓰면 되겠느냐? 아이고, 경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들어 죽겠다. 어서 들어가서 눕고 싶구나. 이 상황을 시어머니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지금 남편은 이 집에 없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망설여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단을 내렸다. 어머님, 왜 그러냐? 저도 어머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요. 편찮으신데 아드님이랑 같이 지내시는 게 맞죠? 그렇지? 너도 그리 생각하지? 네. 제가 감히 어떻게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겠어요.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아이고,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나. 우리 앞으로 오손도손 잘 지내보자꾸나. 그럼 지금 바로 저랑 같이 가시죠. 제가 지금 모셔다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어딜 가자는 게야? 어머님께서 지내실 곳은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께서 정말로 가셔야 할 곳으로요. 제가 책임지고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시어머니를 재촉해
택시를 잡았다. 어디로 향하는지 연신 궁금해하시는 시어머니를 애써 진정시키며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목적지가 정해지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렇게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머님, 당신의 귀한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내 일상은 지극히 평범했다. 남편 김태우와 나는 결혼 7년 차. 신혼의 설렘은 옅어졌지만 남들처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평범한 부부였다. 남편은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건실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했고 얼마 전 기획팀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나 역시 20살 때부터 미용 가위 하나만 믿고 온갖 고생을 다 한 끝에 지금은 대구의 중심가 동성로에서 꽤 이름난 헤어살롱 살롱드화의 원장으로 일하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종종 함께 취미를 즐기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는 남들 사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일상이었다. 그렇게 나와 남편은 지난 7년간 서로를 존중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서아야, 나 오늘 부서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또요? 무슨 회식이 그렇게 잦아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잖아요. 아니, 나도 이제 팀장이잖아. 주변에서 한턱 쏘라는 둥 챙겨야 할 후배들이 많아져서 그래. 모처럼 부부끼리 오붓한 시간 좀 보내려 했는데 어떡해. 승진하고 나니 어쩔 수 없이 모임이 늘었어. 당신이 좀 이해해줘. 알겠어요. 조심히 들어와요. 미안해 여보. 이해해줘서 고마워. 반년 전부터 남편은 회식이다 야근이다 핑계를 대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쩍 많아졌다. 처음에는 정말 회사 일이 바빠진 것이라 생각했다. 팀장으로 승진했으니 책임져야 할 일도 그만큼 늘었을 테니까. 게다가 나는 회사 생활 경험이 없었기에 그렇다고 하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그의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끊임없이 울렸다. 하도 시끄럽게 울리길래 혹시 급한 연락인가 싶어 확인하려다 남편의 스마트폰에 잠금 패턴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예전에는 귀찮다며 그 흔한 패턴 하나 설정하지 않았던 남편이었다. 그런 남편이 언제부터 스마트폰에 잠금을 걸어놓았을까? 자기야, 핸드폰 비밀번호가 뭐예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당신 핸드폰에서 계속 알람이 울려서요. 그냥 둬. 급한 거 아닐 거야. 그래요? 근데 언제부터 비밀번호 설정해놨어요? 그게? 얼마 안 됐어. 이제 나도 직급이 있으니 회사 기밀 같은 것도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남편은 또다시 회사 핑계를 댔지만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그때부터 내 마음에는 불신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내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나와의 대화를 피했고 집에 오면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거나 TV만 멍하니 보고 있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나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회사 사람들이랑? 또요? 지난주에도 골프 치러 갔잖아요. 어떻게 매주 약속이 있어요? 당신 요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투정 부리지 마. 너무하긴. 누구는 골프 치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아? 가기 싫어 죽겠는데 회사 눈치 보여서 억지로 가는 거지. 당신이 회사 생활 안 해봐서 모르는데 팀장 자리 보전하려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 한다고. 이 정도는 당신이 이해 좀 해줘. 회사 문제를 핑계로 주말마다 집을 비우는 남편을 보며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래도 나는 남편을 믿어보려 애썼다. 정말 회사 일이 힘들어서 팀장이라는 자리가 무거워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시내에서 우연히 남편을 목격하고 말았다. 회사 접대 골프가 있다며 나갔던 남편. 골프웨어가 아닌 멀끔한 평상복 차림으로 웬 젊은 여자와 팔짱을 꼭 낀 채 다정하게 걷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남편보다 한참은 어려 보였고 예쁘고 날씬한 외모의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좀처럼 보여주지 않았던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한 나는 조용히 그들의 뒤를 밟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남편이 또다시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가는 것을 미행했던 것이다. 믿었던 남편의 외도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나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이런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맞나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렇게 나는 혼자 남편의 외도 사실을 가슴에 묻고 며칠 밤낮을 끙끙 앓다가 마침내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어느 날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뭐? 나가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나 다 알고 있어. 당신이 매주 주말마다 누구 만나러 나가는지, 야근한다고 핑계대고 호텔에 들어갔던 것도, 당신이 내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나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짜는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짐 싸. 나는 애써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다.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내가 남편의 죄목을 하나하나 짚어주자 그제야 당당하던 남편의 얼굴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서화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건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 나 당신한테 들을 말 없어. 이미 내 눈으로 다 봤는데 무슨 설명을 더 듣고 싶겠어? 뭐, 그 여자 성격이라도 설명해 주려고? 아니면 왜 바람이 났는지. 그딴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하고 싶어? 아니,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해. 내가 아는 건 딱 하나. 당신이 나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뿐이니까. 그래도 변명할 기회는 줘야 할 거 아니야. 헤어질 마당에 변명은 뭐하러 들어? 나 당신 구구절절한 사연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해. 나는 바로 변호사 만나서 이혼 소송 들어갈 거니까. 여보, 아니, 이혼이라니? 이혼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잠깐만, 진정하고 우리 대화로 풀자. 당신과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그냥 나가. 나는 미리 싸두었던 여행 가방을 남편 앞에 던져주었다. 그제야 내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남편은 뻔뻔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서화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완벽하게 바보로 만들어 놓고 내가 끝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내가 언제나 오냐 다 받아주니까 나를 그렇게 속여도 된다고 생각했어?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알아? 그냥 잠깐의 실수였어. 정말이야. 실수? 몇 개월씩 이어진 게 실수라고? 세상 누가 그걸 실수라고 불러? 여보, 나가. 나는 당신이랑 더 할 말 없어. 나를 기만한 당신을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여자 집에 가든지 당신 어머니 댁으로 가든지 알아서 해. 내 결심은 확고했고 결국 나를 설득하지 못한 남편은 투덜거리며 집을 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곧장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상담을 받아보니 당연히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했다. 애초에 이혼의 유책 사유가 명백히 남편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상담 끝에 나는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최종 결심했다. 하지만 막상 결심을 굳히고 나니 깊은 무력감과 허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20살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모른다. 독한 미용 약품에 손이 부르트고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노력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남편을 만나 믿고 의지하려 했는데 나의 7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날 줄은 몰랐다.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했지만 나는 이혼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남편은 상간녀의 집으로 들어갔고 나는 남편과 지긋지긋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계셨다. 남편도 자기 죄를 아는 건지
차마 어머니에게는 알리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합가를 하겠다며 집으로 쳐들어오신 것이었다. 얼마 전 고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혼자 지내는 게 부쩍 힘들다고 자주 그러시더니 어느 날 혼자 결심을 하시고는 짐을 다 싸들고 무작정 오셨던 것이다. 하긴 우리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늘 그러셨다. 나도 내 살롱을 운영하며 맞벌이를 했지만 내가 힘든 것은 모르시고 오직 아들이 힘든 것만 걱정하시는 분이셨다. 우리 태우가 회사에서 많이 힘든가 보더라. 네가 좀 잘 챙겨라. 네, 저도 옆에서 잘 챙기고 있어요. 바쁜 남편 시키지 말고 집안일 같은 건 네가 알아서 하고 그래라. 때마다 태우 보양식도 좀 챙겨주고. 어떻게 된 게 애가 결혼하고 나서 점점 더 수척해지는 것 같아. 어머니, 남편 살 뺀다고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리고 저도 살롱일 때문에 바쁜데요. 어머니, 그래도 남편 뒷바라지가 우선이지. 그러게 너는 그 미용실 대체 언제까지 할 거니? 남의 머리나 만지면서 돈 버는 거 그만하고 이제 애도 낳고 가정에 정착할 때 되지 않았어? 미용실 일은 그냥 취미 정도로만 하고 네 남편부터 챙겨야지.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다. 내일은 그저 취미 정도로 치부하시고 남편 뒷바라지가 여성의 최우선 덕목이라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취미로 일하는 게 아니었다. 살롱도 하는 내가 모든 열정과 성의를 다해 일군내 사업체였고 사실 수입도 내가 남편 연봉의 2배가 넘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내 일을 결코 인정해주지 않으셨다. 그래도 홀로 되신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남편도 잘 챙기지 않는 시어머니를 내가 살뜰히 챙겨드렸는데 남편은 그런 내 고생도 모르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바람난 줄도 모르고 며느리랑 살겠다며 쳐들어오셨으니 나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이 상황이 잘 되었다 싶었던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얘, 너 정말 어디로 가는 거니? 아니, 같이 살자고 찾아왔더니 나를 어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야?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어머님. 이미 상간녀의 집 주소를 알고 있던 나는 망설일 것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니 그 소원을 이뤄드려야겠다 싶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탄 택시가 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앞에 멈춰섰다. 바로 그 여자 최아라의 집이었다. 어머님, 내리세요. 여기가 어디냐? 어디긴요. 어머님 아드님이 계신 곳이죠. 뭐? 아니, 너희들이 이사라도 한 거냐? 우리 태우가 왜 여기에 있어? 나는 택시에서 내려 앞장서서 시어머니의 짐가방을 들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다. 아직 영문을 모르시는 시어머니는 망설이시면서도 별말 없이 나를 따라오셨다. 그렇게 어느 호실 현관문 앞에 멈춰선 나는 당당하게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안에서 내가 전에 봤던 그 여자가 나왔다.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다. 누구세요? 서화야. 대체 여기가 어디냐? 우리 태우가 정말 여기 있다고? 뭐예요? 당신들 누구야? 어머니, 새 며느님께 인사하세요. 문을 열고 나온 상간녀는 나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완전히 질겁한 표정을 지었다. 그 여자가 내 얼굴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를 보자마자 알아본 건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피했다. 아마 내가 자기 머리채라도 잡으러 온 줄 알았겠지. 물론 나는 다른 볼일로 온 거지만. 김태우 씨, 안에 있어? 뭐예요? 당신 누군데 함부로 이름을 불러? 나 누군지 알잖아. 방금 나 알아보고 동공지진 나더니 왜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 아니, 근데 이 아줌마가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왜? 내가 한참 어린 너한테 반말 좀 하면 안 되니? 그럼 내가 내 남편이랑 바람난 상간녀한테 꼬박꼬박 존댓말이라도 해줘야겠어?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어머,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아줌마, 자꾸 이러면 나 오빠한테 다 잃을 거예요. 오빠? 너는 참 비위도 좋다. 한참 나이 많은 남자한테 오빠 소리가 나오고 싶니? 그래. 오빠든 나발이든 너 알아서 하고. 그렇게 이루고 싶으면 가서 좀 일러봐. 가서 너네 오빠 나오라고 하라고. 여기는 왜 찾아왔어요? 두 사람 이혼한다면서요?
그럼 그걸로 끝이지. 뭐 하러 여기까지 와요? 뭐, 제 머리채라도 잡으러 오셨어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나도 수많은 상상을 해보았었다. 당장이라도 상간녀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다 잡아 뜯어놓을까? 내 남편과 놀아난 그 여자에게 어떤 식으로 복수해야 속이 시원할까? 하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그 모든 게 다 부질없이 느껴졌다. 그렇다고 내가 그 인간들을 용서한 건 절대로 아니었다. 남편과 상간녀가 내게 입힌 상처는 결코 쉽게 아물 상처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상간녀는 내가 잠자코 있으니 만만해 보였는지 내 앞에서 따박따박 대들기까지 했다. 뭐? 머리채? 하긴 내가 그 순서를 건너뛰긴 했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너 내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내가 조용히 넘어가 주니까 아주 만만해 보여? 이혼하면 그만이잖아요. 나더러 어쩌라고요? 어머니, 앞으로 며느리 교육 단단히 시키셔야겠어요. 어머님 새며느리 될 사람이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네요. 저더러는 남편 보필 잘하라고 그렇게 닥달하셨었죠? 이제 제가 아니고 이 여자가 남편 보필해야 하니까 이 여자한테 똑똑히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냐? 서화야,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게야? 못 들으셨어요? 이쪽이 어머님, 새며느리라고요. 그럼 너는? 너는 어쩌고? 남편이랑 저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아직은 법적으로 부부이긴 하지만 이제 곧 남남이죠. 그러니까 어머님, 아드님이랑 살고 싶다고 하셨으면 곧 전처될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이쪽에다 말씀하세요. 이쪽이 남편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상간녀거든요. 뭐라고? 상간녀? 상간녀라니. 누가 상간녀래? 말 조심해 당신. 그럼 상간녀를 상간녀라 하지. 뭐라고 불러줄까? 불륜녀? 천하의 악녀? 아니면 인간 쓰레기? 태우가 얘랑 바람을 피웠다는 말이냐? 그게 정말이야? 그제서야 아들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듯했다. 그렇게나 아들을 금지옥엽으로 여기던 어머니라도 아들의 외도만큼은 용납할 수 없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안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상간녀의 집에 있던 남편이 현관으로 나오다가 나와 시어머니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제 입으로 어머니에게 외도 사실을 고백하지도 못했던 인간이었으니 놀랄만도 했다. 엄마? 엄마가 왜 여기에 있어? 태우야, 너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엄마, 그게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놀라지 말고. 아니, 서화가 너랑 이혼한다고 그러고 여기 이 애가 내 새며느리라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남편을 다그치셨고 남편은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새 남편 뒤로 쏙 숨어버린 상간녀는 나를 노려보고 서 있을 뿐이었다. 오빠, 이게 다 뭐야? 알아서 해결한다며. 뭐 한다고 와이프가 집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아니, 나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당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한테 설명도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모시고 오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당신이 이혼 소송 중이면 조용히 있을 것이지 뭘 바라고 이딴 짓을 벌여? 나 한번 제대로 엿먹어보라 이거야? 엿먹은 건 나지. 7년이나 같이 산 남편이 하루아침에 어린 여자랑 바람난 것도 모자라서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중인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더러 모시라고 찾아오셨으니까 지금 제일 황당해야 하는 건 나 아니냐고. 그렇다고 이렇게 무작정 찾아와?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멋대로 바람 피운 너랑 합가하겠다는 막무가내 시어머니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하니? 당신 어머니가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고 싶으시단다. 그러니까 네가 모시고 살아. 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합가 요구를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남편도 그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무척이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금쯤 한창 나랑 이혼하고 새 와이프랑 알콩달콩 살궁리나 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겠지. 뭐라고? 합가라니?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잖아. 평소에 당신 어머니가 이러셨던 거 모르지?
하긴 당신은 그 잘난 회사 생활한다고 바빠서 몰랐겠지. 매번 어머니가 말씀도 없이 대구로 올라오실 때마다 챙기는 건 항상 나였어. 내가 이 집 딸도 아니고 왜 나만 챙겨야 해? 근데 이제 이혼하면 이 집도 다 끝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모시라고.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며느리가 청소, 빨래 다 해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며느리가 수발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네. 당신 새 와이프한테 시키면 딱이겠네. 나는 시어머니의 짐가방을 상간녀 앞으로 툭 밀어주었다. 이거 어머님 짐이니까 안방 정리해서 넣어드려. 어머니, 이제부터 여기서 사시면 돼요. 아드님이랑 새며느님이랑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자 상간녀의 얼굴이 순간 흉하게 일그러졌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뭘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며느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요? 전 며느리가 아닌데요? 아니라고? 그럼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인데? 지금 둘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도 전에 둘이 부부 행세 다 하고 지내면서 며느리는 아니라고? 무슨 그런 개벽다귀 같은 소리가 다 있어? 어쨌든 저는 시어머니 모실 생각 추호도 없어요. 나 아직 어린데 왜 늙은 어른을 모셔야 하는데요? 철없는 상간녀의 외침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실 지경이었다. 방금 전에야 아들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철이 없어도 한참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으셨을 것이다. 뭐? 늙으니?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 태우 너 정말 저런 애랑 만나고 있는 게냐? 서화 같은 애를 내버려 두고 저런 애랑? 야 최아라, 너 왜 그래? 늙은이라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튼 저는 싫어요. 오빠랑 살려는 거지. 내가 왜 오빠네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데요? 짐? 지금 나를 짐이라고 했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모시는 걸 세상 어느 여자가 좋아해요? 저는 아직 젊고 예쁜데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해야 하는데요?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게 무슨... 그럼 너 내 남편 왜 만나는데? 내 남편 데려갈 때는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남편 데려갔으니 시어머니도 당연히 네가 모셔가야지. 둘은 세트 상품이야. 싫다니까요. 끔찍하다고. 나를 모시는 게 끔찍하다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늙고 병들면 요양원에나 가셔야지. 왜 저한테 이러세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앞에서 말 조심 못해? 오빠까지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애초에 오빠도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 나더러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편하게 살게 해준다며. 야, 아무리 그래도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지. 그럼 너 나랑 결혼해서 우리 엄마 얼굴도 안 보고 살 작정이었어? 몰라. 가끔 얼굴 보고 용돈 드리는 거면 몰라도 나더러 모시라니 이건 아니지. 아무튼 나는 절대로 못 모시니까 나한테 시집살이 강요하지 마. 너 정말 이럴 거야? 애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시어머니를 모시라는 말에 상간녀는 불같이 화를 내며 거절했다. 남의 남편을 뺏어갈 때는 언제고 그 남편의 어머니는 책임지기 싫었던 모양이었다. 상간녀가 시어머니 앞에서 늙은이라는 이 짐이라는 이 막말을 쏟아내는 바람에 남편도 어이가 없는 듯했다. 그러게 어쩌자고 저런 철없는 여자를 만났는지 생각이 없는 게 둘이 수준이 참 비슷하다 싶었다. 둘이 참 잘 만났네. 책임감 없고 생각 없는 게 아주 똑 닮았다. 여보, 축하해. 고지식한 나랑은 수준 안 맞다고 궁시렁대더니 드디어 수준 맞는 여자를 만났구나.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 보세요. 어머님 새며느리가 참 대단하네요. 남의 남편 훔쳐서 살림까지 차려놓고 어쩜 저렇게 뻔뻔할까요? 근데 어떡해요, 어머니? 저 새며느리는 어머니 모시고 살기 싫다네요. 옛날 며느리는 싫어도 싫은 티 못 내고 다 해드렸는데 역시 요즘 젊은 며느리는 다른가 봐요. 이제 우리 어머님 고생길이 훤하시겠네? 내 말에 남편은 시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는 듯 고개를 돌렸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동안 얼마나 좋은 며느리를 곁에 두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으셨을 것이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사단이냐. 그때 그 꼴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며 외쳤다. 이놈의 자식 김태우, 이게 다 뭐야? 너 고작 이런 애랑 놀아난 거냐? 겨우 이런 애를 집에 들이겠다고 네 조강지처를 버렸어? 엄마, 아파요. 왜 그래요? 네가 사람 새끼냐? 네가 네 애비 바람 피우던 게 지긋지긋해서 너 하나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평생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런데 기어이 네가 이딴 짓을 해? 내가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를 낳은 게 후회스럽고 너한테 희생한 내 평생이 다 부끄럽다. 이놈아! 시어머니는 남편을 마구 두들겨 패셨다. 사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의 지독한 바람기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며 사셨다. 제 엄마가 힘들어하는 꼴을 다 보고 자란 아들이 똑같은 짓을 저질렀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시어머니는 결국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고 남편의 뺨을 힘껏 내리치셨다. 어머! 나쁜 놈! 못난 놈! 왜 태우 오빠를 때려요? 오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잘못한 게 없다고? 너 같은 몰상식한 것이랑 놀아난 게 잘못이 아니면 뭐가 잘못이야? 몰상식하다고요? 저랑 오빠는 정당하게 만나는 사이예요. 정당하게? 남의 남편이랑 붙어먹는 게 정당한 거냐.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죠. 사랑이 뭐가 잘못인데요? 아까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남편과 상간녀가 싸우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을 때리자 이제는 상간녀가 시어머니에게 대들며 소리를 질렀다. 시어머니는 그런 상간녀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혼을 내셨고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으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이고, 이 망할 것들이 집안을 아주 거덜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야, 이놈아. 네가 기어이 네 애비 닮아서 조강지처를 버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어쩔 수가 없기는 뭐가 없어. 내 놈의 망할 실수 때문에 이게 다 무슨 꼴이냐고. 이제 어쩔 거야. 정말로 저 계집애랑 살 거야? 그럼 살아야지. 뭐 어떡해. 그래도 얘 착해. 엄마도 지내다 보면 마음에 드실 거야.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있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 안 모실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나도 너 같은 거랑은 안 살고 싶다. 누가 너 같은 거 며느리로 삼고 싶다더냐. 나는 내 착한 며느리랑 살고 싶다. 서와야 태우랑 다시 잘해볼 수는 없는 거니? 저놈이 지금 잠깐 실수를 하는 거야. 너를 두고 저런 애랑 놀아나다니. 얼마 안 가서 분명히 후회할 게다. 그러니까 너라도 좀 기다려주면. 시어머니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를 향해 애원하셨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제정신 밝힌 건 나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셨던 거겠지.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는 기다릴 생각 없어요. 저는 이혼하기로 이미 마음 다 정했어요. 그래도 이건 제 선택을 벗어난 일이라고요.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 남편이 저 여자를 선택한 거죠.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 당신한테는 정말 할 말이 없다. 남편은 순간 뭐가 후회스러웠는지 내게 미안하다고 했다. 외도 사실을 들켰을 때도 당당하던 인간이 이제 와서 말이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여자한테 왜 미안하다고 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됐고, 넌 좀 조용히 해. 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나 하는 거야? 무슨 상황? 그냥 시끄러운 상황이지. 아무튼 나는 더 할 말 없으니까 오빠가 알아서 엄마랑 와이프 돌려보내. 끝까지 철없는 상간녀의 모습에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든 듯했다. 앞으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어떻게 살 건지, 시어머니는 또 어떻게 모실 건지 나도 참 궁금해졌다. 나도 여기 더 있고 싶지 않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어쨌든 너도 이제 내 남편이랑 결혼하면 이 집 식구 되는 거니까 앞으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
나보다 어리다지만 나이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철없이 굴 순 없잖아. 뭐 지금 나한테 훈수라도 두는 거예요? 책임질 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야. 지금 나랑 남편은 이혼 소송 중이고 곧 그쪽한테도 소장 날아갈 테니까 마음의 준비나 하시라고. 소장이요? 오빠? 저게 무슨 말이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냥 나랑 조용히 이혼해 주는 거 아니었어? 조용히? 이 정도면 충분히 조용한 거지 뭐. 얼마나 더 조용히 해주길 바라는 거야? 내가 당신 회사에 쳐들어가서 깽판이라도 쳤어? 그렇다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지. 간통죄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거든. 위자료라니? 당연한 거 아니야?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니까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당신한테 위자료도 받을 거고 저 여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손해배상이요? 저한테 왜요? 왜긴 왜야. 남의 가정을 파탄낸 대가를 치르셔야지.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요? 내가 무슨 가정을 파괴해요? 안에 있는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게 가정 파괴가 아니면 뭔데? 그게 바로 간통이라는 거야. 우리 변호사님 말로는 이런 경우 보통 3천만 원까지는 나온다고 하더라고. 3천만 원이요? 아니, 나는 그런 돈 없어요. 없으면 벌어서라도 갚아야지. 아마 법원에서 재산 압류를 걸거나 그것도 안 되면 몇 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라고 할 거야. 몇 년에 걸쳐서요? 아니, 사람을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뱉어낼 돈이 있으면 뱉어야지. 아무튼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라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좀 된 건지 상간녀가 완전히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거 어떻게 해? 나 돈 없단 말이야.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소리 좀 지르지 마. 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보채는 거야? 왜 나한테 짜증이야? 오빠가 해결해줘야지. 오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나 때문이라고? 너도 같이 좋다고 만나놓고. 나는 이런 일까지 생길 줄은 몰랐지. 유부남과 만나면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니. 돈 얘기가 나오자 남편과 상간녀는 또다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쉽게 틀어질 관계를 무슨 세기의 사랑이라도 되는 양불륜을 저질렀는지 나는 그런 두 사람을 뒤로하고 그 집을 나왔다. 받아줄 사람이 없는 시어머니도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셨다. 어머니는 다시 짐을 싸들고 나오셔야 했고 나는 마지막 도리로 어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다. 어머니, 짐 드세요.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서워요. 시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죄책감과 연민, 후회와 황당함 같은 감정들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었다. 어쨌든 나도 편찮으신 시어머니에게 그런 꼴을 보여드린 것이 마냥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가끔은 막무가내로 아들만 챙기시며 나를 섭섭하게 하셨던 시어머니셨지만 나도 미운정이라는 게 쌓였던 건지 헤어질 마당이 되니 시어머니의 처지가 안타깝기도 했다. 이제 모시겠다는 며느리도 없는데 앞으로 어쩌시려나. 어쨌든 어머니께는 죄송하게 됐네요. 아들이 저런 게 어머니 탓은 아닌데 어머니께서 못 볼 꼴을 다 보셨어요. 아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해야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어머니 탓도 아니죠. 어머님이 알고 계셨던 것도 아니고 누가 이런 일을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래도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니? 그 배신감이 어떤 건지 나도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키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 손으로 애지중지 키운 아이가 어떡해? 자식도 남편도 다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저러고 있는걸요. 내가 그동안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네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네가 얼마나 나한테 잘했는지. 곁에 있을 때는 내가 그걸 몰랐구나. 시어머니는 내게 하셨던 지난날의 행동들이 후회스러우신지
눈물까지 보이셨다. 그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른다더니 내가 딱 그 짝이구나. 자식보다도 나를 더 챙기던 게 너였는데 나는 그런 너를 구박이나 하고 말이다. 적간놈이 회사 생활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너를 보고 그런 소리를 했는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제 와서? 이제 생각해보니 몰랐던 게 아니라 인정하기가 싫었나 보다. 내 자식보다 며느리가 더 잘나 보이는 게 그게 셈이 나고 싫었나 보다. 저딴 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너무 팔이 안으로만 굽었어. 그런데 오늘 그 계집애 막말하는 걸 들으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너 같은 며느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말이야.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다 의미 없잖아요. 아니야. 해야 한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마당에 내가 너를 이렇게 보냈다가는 미안해서 평생 눈을 못 감는다. 태우, 그놈은 정말 바보천치야. 너 같은 보물을 놓치다니. 얼마 안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게다. 분명히 후회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죠. 서화야, 그래도 혹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저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라고 이혼 결심을 단번에 내렸겠어요? 한 번쯤은 용서해 줄까, 품어볼까 싶었죠. 근데 아니에요.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6개월 동안이나 저를 완벽하게 속였어요. 그것도 저런 여자랑요. 어머니도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는 차마 그런 남편을 고쳐서 데리고 살 자신이 없네요. 그래도 태호가 잠깐 정신을 놓친 거야.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인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너무 속상하구나. 너 같은 며느리를 잃게 되어서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내 손을 놓지 못하고 연신 아쉬워하시던 시어머니는 결국 나를 보내주셨다. 그로부터 2달 후 이혼 소송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법원에서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인정했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주된 귀책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며 내 손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나는 남편과 상간녀에게서 위자료를 받고 재산 분할도 만족스럽게 받아낼 수 있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원을 나서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나를 따라왔다. 서화야, 뭐야? 더 할 말 남았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알고 있어.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알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당신이랑은 이제 정말 끝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한테 미련 한 톨도 없어. 미련이 없다고? 당신 정말 벌써 나를 다 잊은 거야? 벌써라니? 당신은 나랑 한 집에 같이 살 때부터 나를 잊었잖아. 한 집에서 한 침대에서 자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 밖에서는 내 존재를 까맣게 지우고 다른 여자랑 놀아났으면서 나더러 벌써 잊었냐고 타박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아직 당신한테 미련이 있어. 솔직히 당신이 진짜로 이혼하자고 할 줄도 몰랐고 이렇게 소송이 빨리 끝날 줄도 몰랐어. 여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기회는 없어. 그렇게 책임질 일을 하라고 했잖아. 당신은 그냥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나는 더 할 말 없으니까 위자료나 제때 입금해. 아,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돈 똑바로 보내라고 전하고 어차피 그 여자 위자료도 당신 주머니에서 나가겠지만 말이야. 서화야. 남편은 나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섰다. 그 후 나는 남편과 살던 수성구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내 살롱이 있는 동성로 근처로 새로운 집을 얻었다. 전에는 남편 회사에 가까운 곳에 집을 얻느라 출퇴근길이 고됐는데 이제는 걸어서도 출근할 수 있게 되니 너무나 편했다. 내가 그동안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기꺼이 배려했던 것인데 남편은 결국 나의 마음에 배신으로 답했다. 그래도 나는 줄 만큼 주었고 할 만큼 다해서인지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다. 후회 없이 사랑했기에 남는 미련도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후회가 많이 남는 듯했다. 이혼을 한 뒤로도
남편이 몇 번이나 새벽에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잔뜩 꼬인 혀로 주절거리는 남편의 말들은 온통 후회와 탄식뿐이었다. 서화야, 나 아직 당신 사랑하나 봐.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어. 서화야, 나 지방으로 내려간다. 나 이혼 소송 끝나고 회사에 불륜 사실이 다 알려지면서 좌천당했어. 완전히 끈 떨어진 신세가 됐다고. 앞으로 승진은 꿈도 못 꾸고 이러다가 몇 년 뒤에 구조조정이나 당하겠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이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남편은 자신의 가여운 사연을 내게 늘어놓으며 빌고 사정했다. 회사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며 좌천되어 지방 공장으로 발령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상간녀와도 헤어졌다고 했다. 이미 상간녀가 시어머니 앞에서 폐악을 부린 그 시점부터 정이 떨어진 건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졌다고 했다. 덕분에 상간녀는 제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위자료까지 혼자 힘으로 갚아야 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 여자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복수가 되었겠다 싶었다. 그리고 상간녀 역시 동네의 불륜녀로 소문이 나는 바람에 도망치듯 이사를 떠나야 했다고 전해 들었다. 그저 사랑 때문이라고 변명하기에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 셈이었다.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고 더 이상 신경 쓸 식구가 없어진 나는 오롯이 내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예전에는 살림하랴 일하랴 정신없이 바빴던 내가 이제는 살롱일에만 온전히 신경을 쓴 덕분에 내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새 출발을 하는 김에 지점을 하나 더 내기로 결심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 그리고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둔 돈을 합치면 충분히 두 번째 지점을 낼 수 있었다. 와, 정말 대박이에요, 원장님. 벌써 2호점을 내시다니 진짜 존경스러워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우리 다 같이 힘내서 2호점도 꼭 성공시켜요. 나는 이혼 6개월 만에 두 번째 살롱드화를 열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세 번째 지점을 열 수 있었다. 지점이 많아진 만큼 신경 써야 할 것도 늘었지만 나는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지금이 정말로 만족스럽다. 그리고 오롯이 내 자신만을 책임지는 지금의 삶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남들은 내가 이혼을 하고 힘들어할 줄 알았겠지만 나는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섰다. 이혼의 아픔을 딛고 한 뼘 더 성장한 내가 진짜 승리자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진짜 승리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다. 내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피땀 흘려 쌓아온 실력과 경험,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진짜 나의 승리였다. 만약 내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큰 배신감을 느꼈어도 이혼을 결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요즘 나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미용실 체인을 만드는 것이다. 대구 전역에 살롱드화를 열어서 실력 있는 미용사들이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는 미용 학원도 운영해서 나처럼 어린 나이에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다.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 그런 날이 찾아오겠지.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누군가는 상간녀에게 남편을 뺏긴 내가 불쌍하고 안타까울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스스로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도 당당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자 가장 통쾌한 복수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무시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지만 나는 더욱 단단해졌다. 앞으로 내 인생에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나에게는 치열하게 쌓아온 실력과 경험,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이다가 아닐까 싶다.